시련은 무엇을 의미할까? 수감자에게 이런 생각들은 현실성 없이 사색적이기만 한 이론이 아니었다. 우리가 실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 살아서 그곳을 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절망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미 오래전 우리의 삶이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단계를 지났다. 그 순수한 물음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삶을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우리에게 삶이란 살아있음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 모두 감싸 안는 의미였다. 시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수용선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무시하지 않게 된다. 거짓 상상을 떠올리고 억지로만 좋은 생각을 즐기며 고통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시련에서 등을 돌리려 하지도 않는다. 시련 속에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말이다. 독일의 시인 릴케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련이 그 얼마인고라는 시를 쓴 것도 아마 시련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릴케는 마치 작업을 완수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시련을 완수한다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할 시련이 너무나 많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나약해지지 않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을 줄이면서 고통 그대로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눈물은 그 사람이 엄청난 용기, 다시 말해서 시련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몇 안 되는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운 적이 있다고 부끄러우면서 고백했다. 부종 때문에 고생하던 동료에게 어떻게 나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실컷 울어서 내 조직 밖으로 몰아냈지.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원하구나. 아이고. 자살하는 사람. 강제 수용소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나는 정신요법과 정신건강법을 써서 개인과 집단을 치료해 보았다. 개인에게 쓰는 정신요법은 인명구조랑 비슷했다. 왜냐하면 자살을 막는 것이니까. 수용소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엄한 규칙이 있었다. 목을 메어 자살하려는 사람의 목을 맨 줄을 끊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했다. 아직도 두 가지 자살 시도를 기억하고 있다. 두 사건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비슷했다. 두 사람 모두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말해 주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삶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인생이 그들에게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고 미래에는 인생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한 사람은 그 기대가 자신의 아이였다. 그가 사랑하는 아이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은 그 기대라는 게 사람이 아닌 일이었다. 과학자였던 그 사람은 책을 써왔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었다. 아까 아이를 가진 사람도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 각자를 구별하고 존재의 의미를 주는 이런 독자성과 유일성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살아있음과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된다. 자기와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삶을 던져버리지 못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다. 우리의 희생에도 의미가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수용소 안에서 집단에게 정신치료를 할 기회는 막혀 있었다. 말로 치료하기보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공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인 고참 관리인은 자기 담당 구역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개는 말보다도 훨씬 효과적이다. 물론 어떤 때는 말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넓어졌을 때이다. 너는 이처럼 수감자들이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넓어졌을 때 막사의 수감자 모두에게 정신조법을 쓴 적이 있었다. 그들은 재수가 없었다. 아침 이른 점검 시간에 반란 행위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수없이 들었다. 지금부터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교수형을 쳐야겠다면서 말이다. 낡은 담요에서 조각을 잘라내거나 존도덕질을 해도 교수형이었다. 며칠 전에 반쯤 굶어 죽게 된 한 수감자가 감자 창고를 부수고 들어가서 감자 메달을 훔친 일이 있었다. 누군가 훔쳐간다는 게 곧 밝혀졌고 수감자 몇 명은 도둑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 수용소 당국자들은 도둑이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을 하루 동안 굶기겠다고 했다. 2,500명 사람들은 물론 굶는 쪽을 선택했다. 온종일 꼬박 굶는 그날 저녁 우리는 막사에 누워 있었다.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었다. 몇 마디 말이 오갔지만 그 말조차 신경에 거슬렸다. 설상가상 불이 나가버렸다. 기분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고참 관리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다. 지난 며칠 동안 병이나 자살로 죽은 수많은 동료들 이야기였다. 그런 죽음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했다. 바로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라.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했다. 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정신의학을 설명하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춥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피곤했다. 하지만 노력해야 했다. 좀처럼 생기지 않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절실했으니까. 단순하게 위로의 말부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6번째 겨울을 맞았지만 지금 유럽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 처지는 그리 최악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련을 겪으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잃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라고 했다. 의외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의 이유가 있었다. 건강, 가족, 행복, 전문적인 능력, 재산, 사회적인 지위 등 모두 나중에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니체의 말을 가져왔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했다. 솔직히 말해서 미래가 가망 없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리 수용소에서는 아직 발진 티푸스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남을 확률은 20명 중에서 1명 정도일 뿐이겠지만 희망을 잃거나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바로 1시간 뒤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물론 며칠 안에 전쟁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용소 안에서의 경험은 우리는 적어도 각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가, 그것도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았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작업 환경이 좋은 특별 작업본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것이 수감자들에게 바로 행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이었다. 미래에 대해서만 말한 것은 아니었다. 미래에 들어와진 장막도 얘기했다. 또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과거의 모든 즐거운 일들과 그 빛이 지금 어둠 속에서도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 이때 나는 또 시를 가져왔다. 설교와 같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대의 경험,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빼앗지 못하리.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 우리가 했을지도 모르는 훌륭한 생각, 우리가 겪었던 고통, 이 모두가 비록 과거로 흘러갔지만 결코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왔다. 간직한다는 것도 존재하는 방식일 수 있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존재 방식인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 삶의 의미를 주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서 말했다. 나는 내 동료 꼼짝도 않고 누워있다가 가끔씩 한숨을 쉬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 삶의 넓고 넓은 의미 속에서는 고통과 죽어가는 것, 가난과 죽음이 모두 들어있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내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불쌍한 신의 피조들에게 우리가 처한 가혹한 현실을 용감히 마주하자고 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가망 없는 싸움 속에서도 삶의 존엄성과 의미를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누군가가 친구나 아내, 산 사람, 죽은 사람, 하나님, 각각 다른 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를 지켜보는 그 사람은 우리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시련을 이겨내고 어떤 태도로 죽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생을 얘기했다. 희생은 어느 경우에나 다 의미가 있다. 우리의 희생은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이 정리한 세상에서는 별 의미가 없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희생에는 의미가 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온 동료가 하늘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종말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과 죽음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닌 희생이다. 그는 헛되게 죽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 그 막사에서 실제로 가망이 없는 상황에 놓인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이 말을 했다. 효과가 있었다. 불이 다시 들어와서 주위가 밝아지자 지저분한 몰골을 한 동료들이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나에게 다가와 감사하다고 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나는 그때 고통받는 동료들 마음속에 그렇게 대단한 정신력을 심어주지는 못한 것 같다. 분명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만 것이 틀림이 없다. 감시병들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 수감자들의 심리적인 반응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풀린 다음 설명할 차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정신의학자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 특히 수용소 안의 일을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정신의학자들이 자주 받는 질문을 소개해 보겠다. 바로 수용소 감시병들의 정신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수용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그런 일들 말이다.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야 한다. 자세하게 대답하기 전에 몇 가지 말하고 싶다. 첫째, 감시병 가운데는 사디스트, 정신의학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순수한 사디스트가 있었다. 둘째, 이 사디스트들은 아주 잔인한 감시병이 필요할 때 뽑혔다. 딱 그 당시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뽑혔다라는 거죠. 비록 몇 분이지만은 작업장에서 작은 가지와 나무 토막을 태우면 그 따뜻한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일 수 있어서 추운 날씨에 밖에서 2시간 동안 일하고 나면 정말 기뻤다. 그러나 감독 중에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 불을 쬐지 못하게 하고 난로를 뒤엎고 겉으로 소중한 불씨를 눈 속으로 던질 때 그 얼굴에서 쾌감의 빛을 생생히 읽을 수 있었다. 만약에 나치 대원이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보자.
감독 중에는 심한 고문을 아주 잘하는 사람, 여기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치대원이 싫어하는 수감자는 불행하게도 바로 그 감독에게 보내졌다. 셋째, 감시병 대부분이 감정이 메마른 상태라는 점이다. 점점 심해지는 야만스러운 행동을 수용소 안에서 몇 년이나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도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은 가혹한 일을 스스로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다. 넷째, 감시병 중에도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 내가 갇혔던 수용소 소장도 그런 사람이었다. 수용소가 해방 그 전에는 주치의와 수감자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가까운 마을 가게에 가서 수감자에게 줄 약을 샀는데 꽤 많은 돈을 자기가 내었다고 한다. 반대로 수용소 고참관리는 자기도 수감자이면서 어떤 나치 대원들보다도 지독했다. 아주 사소한 것을 핑계로 수감자들을 때리거나 했다.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 수용소 소장은 우리에게 산 한 번 된 적이 없었다. 이 수용소 소장이 이 유대인 수감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들어와서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풀어줄 때였다. 헝가리 출신 젊은 유대인 3명이 그를 바바리아의 숲에 숨겨주었다. 그리고는 수용소 소장을 찾던 미군 소장에게 조건을 들어주면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를 체포해서 해도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미군 소장은 약속을 지켰고 그를 업무에 복귀시켰다. 바바리아 마을에서 옷을 모아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도록 말이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아우슈비츠역에 도착하자마자 가스실로 갔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입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수감자였는지 감시병이었는지 하는 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인간의 자애심은 모든 집단, 심지어 우리가 정말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집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집단과 집단 사이 경계선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들은 천사고 저 사람들은 악마라고 문제를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친절하게 대했던 감시병이나 감독은 대단한 인간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사람의 비열함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물론 수감자들은 아주 고약하게 굴었던 몇몇 이들을 성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반대로 감시병이 작은 친절을 베풀면 깊이 감동했다. 어느 날 감독이 몰래 불러서 나에게 빵을 주었던 일을 기억한다. 아침에 배급받은 빵을 아껴둔 것이다. 그것은 빵의 의미를 뛰어넘고 나를 눈물로 감동시켰다. 그는 나에게 인간적인 그 무엇보다도 함께 주었다. 따뜻한 말과 눈길 말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으며 변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낮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았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다. 사회 모든 집단에 있다. 착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나 악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은 없다. 완전히 한 부류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집단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수용소 감시병 중에도 가끔 좋은 사람이 끼어 있을 수가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인간의 영혼을 파헤치고 그 영혼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놀라운 것은 깊은 곳이 다 드러난 인간성에서도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인간 그대로의 특징이 보인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선과 악을 나누는 층은 인간성의 그 깊은 바닥이 다 드러나는 강제 수용소라는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요.